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이은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BTS와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연설한 소식과 여야 대선 예비 후보자들의 당내 경선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코로나19 뉴스 특보, 또 오전 3시 뉴스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대선 경선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의 역공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안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예비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이 덮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후보 캠프에서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9월 20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습니다. 기자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막대한 공공이익을 만들었다고 자아자찬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권력형 비리, 재판 거래 등으로 얼룩진 비리 백화점이자 전대미문의 부패 사건이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홍준표 후보는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했고 최재형 후보는 국민이 상상하지 못할 당군 이래 최대 특혜 사업이라고 비판하는 등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도 일제히 강한 어조로 이 후보를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격에 나서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른바 돈 냄새를 맡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들이 얽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주민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은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부패 세력과 토건 세력이 이재명 후보에게 일격을 당하며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빼앗겼다가 금융기관의 외피를 쓰고 다시 나타난 국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특히 이번 사안이 부각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예비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이 덮이고 있는 것에 분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이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경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9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인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최근에는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금 제공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매수한 뒤 되팔아 차익을 남겼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대가성 협찬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이 상당 부분 진행돼 추석 연휴 이후 김 씨를 소환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 수사는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라며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으로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부동산 개발 인허가 관련 로비 자금을 받아 전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 등에게 로비했다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윤우진 전 서장의 과거 뇌물수수 사건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 중으로 대통령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조만간 윤 전 서장 등을 불러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대권 주자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각종 의혹 제기와 이에 대한 역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얼마 두지 않은 시점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 안 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각종 의혹들만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선거 보도에서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다 보니 언론이 양비론적인 입장만 견지하여 사건을 해석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상관 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언론이
정치적 중립성은 견지하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팩트체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논란으로 기존 논란이 무마되지 않도록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에 대한 보도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19일 뉴스 03에서는 그동안 우월한 지위를 누리며 성장해온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방식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카카오가 3천억 원 기금 조성 등의 상생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랭하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의 간편 결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이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저작권 갑질 파문까지 터져 나오면서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규제는 필수적이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존 산업과의 공존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언급하며 신산업으로의 진출을 허용하되 기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20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 앵커는 예전에 없던 산업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 생태계의 급격한 붕괴를 막는 게 순조로운 신산업 도입의 관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현재 도수가 있는 안경은 전문 안경사가 있는 안경점에서만 만들어 팔 수 있지만 시력 보정용 안경도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국내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곳이 생기자 정부가 이해 관계자 간 타협점을 찾겠다고 나섰지만 생계 위협을 이유로 반발하는 안경사들과의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기존 업계와 공존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짚으며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성인 인증을 한 사람이면 주류를 자판기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야간에 일부 편의점에서 시범 도입 중이지만 상용화되면 편의점은 물론 동네 나들 가게에서도 심야 시간에 무인 시스템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어 인건비나 점주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전했습니다. 기자는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여지가 있으면 저항에 부딪히지만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수단이 될 때는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예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 분야들이 생겨나면서 신구 사업 간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다양한 생태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에 없던 합리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데요.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언급한 보도들처럼 연합뉴스TV가 다양한 국내의 성공 사례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장 주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의 내용들이 적절한지, 현실성은 있는지, 여러 주체들의 요구들에 부합한 것인지 등을 평가하고 토론하는 장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9월 20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과다 진료 사례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습니다. 앵커는 정부가 최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올리기로 결정해 직장인 등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져만 가는데 보험금 수급 등 악용 목적으로 의심되는 과다 진료 사례에 지난해에도 2조 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자는 서울역에서 직장인들에게 한 해 병원 이용 횟수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시민들은 대부분 5회 이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응답자 대부분이 20, 30대였기 때문에 복지부가 발표한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 17.2회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과다 진료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계에선 통상 연 150회 이상 외래 진료 사례를 과다 진료로 분류하는데 지난해 기준 18만여 명이 과다 진료를 받아 1조 8천여억 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투입되었고
한 해 500차례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은 538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다 사례인 20대 남성은 지난해 180만 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연 3,071차례 외래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낸 보험료의 20배를 훌쩍 넘는 3,80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는 연 2,450여 건의 진료를 받은 20대 남성으로 납입보험료 대비 공단 부담금은 무려 314배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과다 진료 사례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000명을 밑돈 상황이라며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것은 아닌지 관리 감독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건강보험료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되면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과다진료의 문제점을 시의적절하게 잘 짚어준 보도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관리 감독의 문제점이 없는지 짚어주는 내용이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연합뉴스TV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인천대학교 법학부 박유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8일 방송된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준비 중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새롭게 생겨난 위드 코로나 개념은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보다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는데요. 빠르고 높은 백신 접종률이 위드 코로나로의 기대감을 높였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를 백신 접종 완료율과 맞물려 고민하고 있다는데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반장은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방안 검토를 기대한다고 전합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도 착수하고 있다는데요. 무증상 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거리두기 체계를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다는데요. 영국은 이미 지난 7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모임 인원 제한도 해제하는 등 대부분의 규제를 없앴다고 합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도 이달 말에 맞춰 부분적 거리두기 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는데요. 백신 접종 완료율이 50%가 넘은 일본도 11월부터는 방역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수가 걱정이라는데요. 우리나라는 확진자 10명 중 8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합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판세가 뒤바뀔 것으로 기대했지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에 최근에는 뮤 변이까지 잇따라 변이종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당장 코로나 종식을 바라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즉 강력한 방역 조치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을 선택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라는데요.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선택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모든 것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감염병 전용 병상 확보, 경증자 재택치료 역량 등 다시 대유행 사태가 벌어져도 방역 강화 없이 버틸 수 있는 체계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데요. 우선 백신 접종이 얼마나 빨리 이뤄질지가 선결 과제라고 말합니다.
1차 접종률 70%는 달성했고 2차 접종도 속도를 가하고 있다는데요. 다만 노숙인들의 경우에는 접종률 자체도 낮고 시설 등에선 거리 두기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는 관리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챙겨야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송합니다라는 자조적인 말을 내뱉으며 예비부부들이 시위에 나선 모습과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마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미 벼랑 아래로 떨어져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 자체가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실제로 시민 10명 중 7은 위드 코로나로 조기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계속되는 백신 접종 사고와 부작용에 국민의 백신 포비아가 커지는 등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교수는 방역 완화를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급격하게 완화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2차 접종을 하면서 방역을 완화해 나가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데요. 방역당국도 10월 말까지 고령층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끝내야 11월 방역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기는 충분한 백신 접종률과 더불어 먹는 치료제가 상용화된 뒤 가능해질 것이라는데요. 결론적으로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를 위한 준비부터 앞당겨야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참여하는 일종의 조별과제가 돼버린 코로나19 방역수칙 지키기. 이 조별과제가 성공하려면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프리라이더 없이 조원 모두가 환상적인 팀플레이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할 내용 잘 봤습니다. 박유빈 학생은 18일에 방송된 이 뉴스프리즘 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일상의 회복을 78억 세계인이 함께해야 할 조별과제라고 표현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을 지나왔지만 이제 모두 함께 코로나로부터 일상의 회복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법학부 박유빈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독점력 행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방위 규제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빅테크 기업 규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카카오가 혁신의 선도자에서 공룡사업체로 변질됐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 카카오가 발표한 이 상생 방안에 대한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카카오의 상생 방안에 관한 관련 업계들의 반응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스마트폰 시대와 함께 등장한 카카오는 이제 그야말로 국민 메신저죠.
카카오톡으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렇듯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카카오가 최근에 악화된 여론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문매를 맞으면서 규제의 집중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침해 논란과 또 문어발식 사업 확장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계열사 사업이 안정권에 오른 뒤에 이제 택시와 꽃 배달, 또 미용실 등 중소상공인의 활동 분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기존 사업자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죠. 여론이 악화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달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 스마트 호출의 요금 인상 때문입니다. 우선 배차가 가능한 스마트 호출 요금을 5천 원까지 올려받을 수 있는 탄력 요금제로 바꾸려다가 소비자의 반발에 부딪힌 것입니다. 결국 카카오가 이제 상생안을 내놓게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향후 5년 동안 3천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서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특히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꽃배달과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고요. 또 돈을 더 내면 배차를 빨리 해주는 스마트 호출 서비스도 결국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멤버십 요금제를 인하하기로 하고 또 대리기사 수수료도 고정수수료에서 20% 이하의 변동수수료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범수 의장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K큐브 홀딩스는 미래 교육과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생안에 대한 언론의 평가를 보면은 카카오의 대대적인 구조 변화로 보는 시각도 물론 있지만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동아일보는 갑질 철퇴에 소나기 피하자는 카카오라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칼날을 겨눈 일부 서비스 대책만 마련했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수수료 개선책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앙일보도 카카오가 정말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일보 후퇴가 아니라 상생의 길이라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지금의 독점적인 위치에까지 오른 만큼 중소사업자들과 카카오를 이용하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카카오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며 또 빅테크 횡포에 대한 규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부담을 키워서 돈을 버는 것을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빅테크 기업의 거래 관련 이슈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제도화하는 데 속도를 더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정치권에 이어서 이제 금융당국 또 경쟁당국 등도 나서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나섰는데 정치권과 이 정부의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 좀 강력히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또 보도에 문제점은 없는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국내 플랫폼의 빅2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대해서도 2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탑재를 이제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구글 이들 세 기업의 공통된 혐의는 IT 기술을 등에 업고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최근 당국의 IT 기업 규제 강화를 과거의 재벌 규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른 산업화를 위해서 재벌의 폐해를 묵인했다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으로 재벌 규제책을 내놓은 것과 이제 비슷하게 보는 것인데요. 그동안 IT의 생태계를 키운 데 따른 부작용을 이제는 좀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제조업 재벌들의 잘못된 행태를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들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 구조와 독점 행위를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이 통과될 경우 빅테크 기업 규제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더라도 혁신의 싹까지 잘라서는 안 된다며 플랫폼의 부작용은 줄이되 민간의 혁신 의지를
혁신 의지는 꺾이지 않도록 규제 대상과 범위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감시를 받는 기존의 대기업과 달리 이들은 혁신이란 미명 아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면서 플랫폼을 통하지 않는 경제 활동이 점점 더 불가능해지면서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골목 상권 침해 논란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언론은 보다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 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재벌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이제 똑같은 시각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편의와 또 데이터 기반의 혁신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어냈고 또 앞으로도 미래의 성장 동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이외에도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혁신을 통해 플랫폼 기업과 골목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좀 중점을 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성장과 또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투자에 있어서 언택트 산업이라든가 또 IT 인프라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이제 자칫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네,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유럽 등 해외 국가들 사례도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나라와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또 중국에 대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구글에 대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말씀드렸었는데 몇 년 전 사실 유럽연합에서도 구글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구글에 대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면서 과징금을 무려 5조 6천억 원이나 부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 아마존, 또 페이스북, 애플 이들 4개 기업을 이제 GAFA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잠재적인 경쟁 사업자를 무분별하게 인수 합병한 것이라던가 또 검색어 서비스 등에서 자사 우대를 통해 시장 경쟁을 위축시킨다고 보고 5개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자사 우대란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들과 경쟁할 때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노출 등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 법안은 이제 자사 우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당국을 비판한 이제 발언을 계기로 빅테크 규제에 나섰습니다. 차량 공유나 또 교육 플랫폼 또 게임 기업 같은 그런 기업들의 규제를 가한 이후에 이제 공동 부유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 기업들에게 이제 기부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국가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결국 천문학적인 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정부의 규제로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는 있더라도 성장의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 권력의 빅테크 기업의 견제가 새로운 또 성장 산업을 부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빅테크 규제가 이 업계 전반의 어떤 혁신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빅테크의 부작용은 줄이되 또 소비자 편익은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해 나가야 하는지 바람직한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주시죠. 예, 이제 플랫폼 경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가 됐습니다. 문제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사업자, 즉 거대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입니다.
혁신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서 이제 공정 경제와 상생으로 가기 위한 바람직한 해법을 위해서라면 빅테크 기업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법률적, 제도적인 뒷받침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은 이들 기업이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라던가 또 기술적인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또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또 중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의 플랫폼법 처리에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번 만들어진 법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법이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언론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